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가까이. 효리와 순심이가 시작하는 이야기. 이효리 지음 북하우스. 이효리. 이발소집 막내딸로 태어나 가수가 됐다. 핑클로도 이효리로도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13년 만에 뜻하지 않게 쉬는 동안 몰랐던 유기견 문제들을 알게 됐고, 알고 나니 모르는 척할 수 없어서 동물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순심이를 입양하고 그 마음이 더 커졌다. 메리 고 라운드. 중앙시장에 있던 아빠의 작은 이발소에 무작정 찾아 들어온 똥개 한 마리. 처음부터 그러기로 한 것처럼 불쑥 우리 집에 나타난 녀석을 아빠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빵을 조금 주었다고 한다. 그게 메리다. 아빠의 빵을 먹고 메리는 우리 가족이 됐다. 내가 2살이 되던 해 엄마 아빠는 시골살이를 접고 사남매를 데리고 단돈 500원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친지들의 도움으로 시장통에 방이 하나 딸린 작은 이발소를 얻었다고 했다. 단칸방에서 사남매를 키우며 엄마 아빠는 악착같이 일했다. 절약하고 절약하며 서울 생활을 버텨 단독주택을 사고 그 집을 2층으로 올리고 다시 그 집을 팔아 건물을 샀다. 그 시절 나는 어렸고 지금에 와서야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두 분의 수고와 세월을 짐작이나 해볼 뿐이다. 그런다고 해도 온전히 가닿지는 못하겠지만 아슬아한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메리가 있다. 메리는 우리 집에서 먹고 잤지만 늘 여기저기 쏘다니길 좋아했다. 문을 열어두면 동네를 돌고 시장을 돌고 가끔은 집 앞 산에도 올라가던 메리. 그래도 그렇게 싸돌아다녀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왔다. 구속받는 걸 싫어했어도 제 주인을 몰라보는 망나니는 아니었던 게지. 그러니 가족들 모두 메리가 안 보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때 되면 오겠지. 메리 고 라운드. 회전목마처럼 동네를 돌고 또 돌던 메리. 꿈에서라도 만나면 꼬리 흔들며 다가와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옷소매 잡아 당기려나. 메리는 내 친구. 내 기억의 시작은 6살 무렵.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메리가 우리 집에 온 게 내가 3살쯤이었다니까 내가 기억하는 나보다 훨씬 이전에 메리는 이미 우리 식구였던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였고 사남매 중 막내인 나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님도 언니 오빠도 모두 바빴고 또래 친구들은 모두 유치원에 가고 나는 집을 지켰다. 교육은 의무 교육부터. 그게 아빠의 방침이었으므로 내게 유치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덩그라니 집에 혼자 남아있는 낮 시간. 내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은 메리였다. 한 덩치했던 메리가 어린 내게는 가끔은 든든한 보호자 같았다. 우리는 마당 가운데 목련과 라일락 나무 사이에 누워 햇볕을 쬐곤 했다. 가을이 되면 감나무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을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또 하나의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바로 메리를 목욕시키던 일이다. 메리의 목욕은 거의 1년에 한 번 있는 연중 행사였다. 목욕을 잘 시키지 않았던 메리는 냄새가 났고 나는 개의치 않았지만 아빠는 내가 메리 만지는 걸 매우 싫어했다. 집안에서 키우는 개도 아니니 자주 씻겨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무엇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목욕에 익숙하지 않은 메리는 아빠가 호스를 들이대면 온몸으로 저항했고 그러면 언니들과 오빠가 합심해서 메리를 잡았다. 그 사이 아빠는 재빠르고도 거칠게 메리를 씻겼다.
어린 나야 구경꾼 역할이 다였지만 힘들어하는 메리를 보는 건 참 고욕이었다. 그나마 그날만은 아빠 잔소리 없이 메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어서 좋았지. 한 번도 우리가 먹다 남긴 밥 말고 따로 새끼 제대로 챙겨준 적 없고 1년에 한 번 씻겨주는 참 불친절한 가족이었어도 언제나 때 되면 집으로 돌아와 내 옆에 있어 주었던 내 친구 메리. 지금이라면 매일 새끼 밥에 간식도 덤으로 예쁘게 자주 목욕도 시켜주고 순심이랑 같이 산책도 다니련만. 이제 백쪽으로. 정신분석 받아본 적 있나요? 이런 일을 겪고도 나의 뇌는 건강한가? 이러다 나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그런 불안이 찾아왔다. 그럴 법도 한 것이 한두 달 동안 어쩔 줄을 모르고 술과 눈물로 지새던 날들이었으니까. 결국 보다 못한 제동 오빠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네 정신 감정 좀 받아봐라. 결국 오빠가 소개해준 정혜신 박사님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다. 대 6시간 질문에 답하고 그림도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도 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과를 확인하러 박사님을 다시 찾아갔다. 효리 씨, 일단 정신과에서 말하는 병은 없어요. 뇌가 체력이 좋네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니 안심하긴 했는데 뇌의 체력이라는 게 뭐지? 몸도 체력이 좋고 나쁜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정신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효리 씨가 뇌의 체력이 좋다는 건 정신력이 우수한 편이라는 말이에요. 웬만한 일에는 끄떡 없어요. 잘 견디고 넘길 수 있죠. 그건 타고난 걸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단련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듣는 정신력이 좋다는 말. 웬만한 일에 끄떡 없다는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묘한 기분이 되었다. 그래도 일말의 불안이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등을 툭 밀어주는 것 같았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사람들은 내시경을 받고 엑스레이는 찍으면서도 정신분석을 받는다고 하면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정신분석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받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오장육부 장기들이 무사히 자리나 정기 점검하듯이 뇌도 그렇게 건강한지 검사해보는 일이다. 효리 씨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가 나한테 별로 호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쳐요. 그럼 대개 상대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죠. 사실 내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 혹은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에 반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유체이탈을 하듯 자기 자신을 떨어뜨려 놓고 보기 때문에 쓸데없는 감정 낭비가 별로 없어요. 박사님은 이런 내 성격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반면 대중이나 가족들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외롭기도 했을 거란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당장 보이는 효리 씨 문제는 본인 스스로 특별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남들이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해봐요. 그게 참 중요해요. 지금 효리 씨 상황은 집안에 금이 한가득 쌓여 있는데 정작 밥해 먹을 쌀은 없는 거랄까요? 그렇구나. 처음에는 쌀을 사려고 금을 모았던 건데 나는 절약하고 또 절약하던 아빠의 딸이었고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작은 것에 행복하다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과 명예, 이런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도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 이야기에 위안을 얻었다. 박사님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효리 씨,
자기 자신에게 제일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나레이션의 비였습니다.